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이 몽골에 48시간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스와 식량 공급을 줄이겠다. 전 세계가 침묵했지만 단 한 나라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몽골의 국회는 단상 위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돈보다 존중, 압박보다 형제애. 그리고 그 뒤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지쳐 보였고, 손에 든 녹음기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문장은 어느 작은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말이었는데, 그 순간 회견장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고 저는 펜을 들던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BBC 국제부 특파원으로 12년째 일해오면서 수많은 분쟁과 협상을 보도해왔습니다. 중동의 테러 현장, 유럽의 난민 위기, 아프리카의 내전까지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볐지만 아시아 대륙의 정치적 긴장은 언제나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달랐습니다. 몽골과 중국의 갈등이라면 경제 뉴스 한 줄로 끝날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원 협상이 결렬되었다거나 통행료 문제로 마찰이 생겼다는 식의 건조한 리포트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정서가 있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느껴졌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믿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배후에 늘 등장하는 한 나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새벽에 울란바토르 공항에 착륙했을 때 기온은 영하 18도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끝나고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객실 안으로 밀려들었고 승무원조차 순간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활주로를 걷는 순간 들려온 첫 인사는 놀랍게도 어서 오세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제 머릿속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몽골의 젊은 세대는 한국어로 인사를 할까? 공항 안카페 메뉴판에는 서울커피, 부산 핫초코가 적혀 있었고 면세점 진열대에는 한국 화장품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건 관광지에서 흔히 보는 표면적인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진열대 앞에 선 몽골 여성들은 제품 뒷면의 한글 설명을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고 점원은 한국 드라마 속 배우 이름을 언급하며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 절반이 한글이었습니다. 김밥하우스, 서울분식, 대장금 레스토랑. 한국의 도시 이름이 울란바토르 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글 간판이 많습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한글이 잘 팔려요. 가게 이름을 한국말로 하면 손님이 2배로 늘어요. 그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대답했고 100m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가에는 자부심 같은 게 어려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다 이해하나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제 딸은 삼성 다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BTS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카메라 감독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이미 현직 코디네이터와 연락을 끝낸 상태였고 촬영 허가도 대부분 받아놓았다며 지도 위에 몇 군데를 표시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은 몽골 외교부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보다 먼저 저는 거리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공식 성명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그들의 말투가
더 진실에 가까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추위를 뚫고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지켜라. 형제국을 버리지 마라.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의 발라드였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그러나 완벽한 억양으로. 저는 한 여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뺨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손에 든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을 이렇게 응원하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쳤어요. 가난해도 작아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요. 그 대답은 그 어떤 외교 성명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48시간의 협박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30년에 걸친 신뢰의 결과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시가 깨어날 무렵 신문 가판대에 커다란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제국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파란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바람이 불었고 두 국기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휘날리는 두 개의 국기를 보며 이 이야기가 단지 정치적 뉴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유리 건물이 하나둘씩 섞여 있었습니다. 기사를 모으는 게 제 일이라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과의 경제통합을 지지하십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찬성 78%, 반대 15%, 무응답 7%. 몽골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한국과 하나가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아니면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7과 8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감정의 결과였습니다. 자료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사가 신뢰할 만한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국가통계청과 공동으로 진행했어요.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는 찬성률이 90%를 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수치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펜이 무겁게 느껴졌고 머릿속으로 지난 12년간 취재했던 다른 나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나라일수록 외세의 영향력은 커지기 마련인데 몽골은 왜 거꾸로 한국을 선택한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울란바토르 대학 한국학과 건물이었습니다. 출입문에는 한국어 중앙거점대학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건물 앞에는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지켜라. 한국학 폐쇄 반대. 그들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23쯤 되어 보였고 손에 든 피켓은 손수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언어가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요? 네. 한국어를 배우면 직업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이 모든 걸 설명하는 열쇠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인터뷰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간 그곳은 아늑했고 창가 자리에 앉자 차가운 공기가 유리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순간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설아음 교수와 첫 제자들. 사진 속엔 젊은 한국인 여성이 몽골 학생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몽골에 한국어를 심은 사람.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울란바토르 대학 교수동 3층 문 앞에 SEOL-EUM이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짙은 회색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BBC 기자 리안 맥커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일로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연구실은 오래된 사전과 원고 뭉치로 가득했습니다. 책장마다 색이 바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표지의 사전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마이너스 몽골어 표준 사전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만든 책이죠. 그녀의 손끝이 책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온 학생이요. 그땐 몽골에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전 믿었어요. 언젠가 한국과 몽골이 친구가 될 거라고. 그녀의 말투엔 자부심이 아니라 묵직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 한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사랑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옛날 북한 사전엔 사랑적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직접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말투를 익히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존중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몽골을 바꾸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78%라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경제의 수치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만들어낸 감정의 합계였습니다. 한국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걷고 싶다는 선택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초안을 썼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는 통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숫자 뒤에는 신뢰가 있고 신뢰 뒤에는 사람이 있다. 창문 밖으로 몽골의 겨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눈발 사이로 반짝이는 네온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치킨. 그 불빛 아래 젊은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의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78%의 신뢰 30년의 결과다. 제3장 한 사람의 이야기 도르지 수렌. 설아음 교수의 연구실을 나선 뒤 저는 한 가지 이름을 반복해서 듣게 됐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도 택시 기사도 심지어 호텔 프런트 직원까지 모두 같은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도르지 수렌 대표님 인터뷰해보세요. 그분이야말로 몽골이 한국을 신뢰하게 된 이유예요. 그날 저녁 울란바토르 신도시의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이미 기울어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간판에는 서울 푸드 트레이딩이라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라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벽에는 신라면, 새우깡, 참깨라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한쪽 벽엔 한국은 나의 스승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르지 수렌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BBC 기자 리안 맥커이입니다. 대표님은 한국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998년이었어요. IMF 외환위기 직후였죠. 당시 한국 건설회사가 몽골인 근로자를 모집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국으로 갔습니다. 27살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밤 9시에 퇴근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책임이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몽골의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몽골 돈으로 치면 30배 넘는 돈이었죠. 그 돈으로 동생 학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고향으로 보냈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묻자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라 경계했지만 같이 일하던 박 반장님이 제 이름을 외웠어요. 도르지아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년을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통장에는 2,5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식품점을 열었죠. 이름은 서울상회. 한국에서 배운 성실함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2005년 대장금이 몽골에서 방영됐어요. 시청률이 87%였죠. 그때부터 한국 라면, 김치, 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저는 그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오래된 신문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울란바토르 식품산업 급성장 기사 사진 속 인물은 바로 그였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47명입니다. 그중 절반이 제 제자예요. 한국에서 유학하거나 한국 기업 연수 다녀온 친구들이죠.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존중을 배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노트 위에 적힌 단어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르지술에는 경제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성공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시장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봐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무엇인가요? 신뢰예요. 한국은 항상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건 돈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신뢰였습니다. 그럼 지금의 갈등,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배웠어요. 형제는 어려울 때 진심이 드러난다는 걸요. 그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켰습니다. 밖은 이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눈송이들이 하얗게 쌓이고 거리의 행인들은 옷깃을 여미며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이 도와줄 겁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눈발 사이로 서울 푸드트레이딩 간판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보내는 신호등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야말로 몽골과 한국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각종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동료 기자들의 메시지에는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제 이메일로 도착한 초대장은 짧았습니다. 몽골 사태 관련 정부 입장 발표 오후 3시, 베이징 외교부 청사. 그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베이징은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마주친 동료 기자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베이징이 뭔가 준비 중이야. 도착한 회견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국기 아래 붉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기자석엔 전 세계 언론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BBC, CNN, NHK, 로이터, 그리고 KBS. 한국 기자들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양복 차림의 외교부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침착했지만 단상에 오르는 순간 회견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손에는 2장짜리 성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우호국의 독립을 존중하지만 외부 세력의 불필요한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언뜻 평범해 보였지만 회견장의 공기는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몽골이 언급한 형제국은 한국을 의미합니까? 경제 제재는 실제로 시행됩니까?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협박을 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의 깊이는 선택의 결과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견장에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때였어요. 한국 기자단 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존중은 협박보다 강합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간 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기자는 이름표를 가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통신사들의 헤드라인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존중은 협박보다 강하다. 몽골 사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전으로 확대. 저는 숙소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지만 문장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존중은 협박보다 강하다. 도르지 수렌의 말과 겹쳤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함께 일한다.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정치가 아닌 태도의 차이, 힘이 아닌 마음의 방향이 다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중국 내 포털 사이트에는 흥미로운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몽골이 왜 한국을 택했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도 존중받고 싶다. 진심은 결국 전염된다. 베이징 시민들이 SNS에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조회수는 3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가치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교부 청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 리포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몽골 사태, 중국 내 여론도 변화조짐. 화면 아래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는 돈으로 사지 않는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문장은 몽골에서 봤던 손글씨와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은 순식간에 중국 SNS 상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문장이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도자료나 정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 한 문장의 신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베이징 거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저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손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는 눈도 모두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기자란 진실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심을 느끼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도르지 수렌.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형제국은 끝까지 믿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신뢰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문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저 역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지켜본 모든 순간들이 이제 하나의 답을 향해 수렴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리엔 형제국을 지켜라, 존중은 협박보다 강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시민들은 조용히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짧았지만 그 한 문장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회견장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전 세계의 생방송 화면에 KUREACHOIC OFTRUST라는 자막이 깔렸습니다. 그 순간 몽골 정부의 응답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발표된 긴급 성명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고 그 내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강력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몽골,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전면 유지. 베이징의 압박 거부.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해 내미는 신뢰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 광화문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엔 묘한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들고 누군가는 몽골 국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한쪽에서 노년의 남성이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면 그건 이미 강한 나라라는 증거지.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묻혀있던 진심이 세상으로 나오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몽골 울란바토르의 국회의사당에서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의사당 안은 숙연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의장석에 선 앵그볼드 차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형제국이 곁에 있다는 건 힘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몽골의 SNS에서는 해시태그 형제국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런던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편집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되어 있었고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리안,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인간 드라마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뭔가 따뜻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도르지 수렌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제는 어려울 때 진심이 드러난다. 그리고 설아음 교수가 했던 말도 생각났습니다. 언어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존중, 신뢰와 선택. 그건 단순히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닮아 있었습니다. 밤이 내리자 울란바토르의 광장에는 수천 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광장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손에 든 촛불은 하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는 한글로 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그 문장을 바라보던 저는 다시 한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를 조정하며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한국 국기와 몽골 국기가 같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색, 다른 문양이었지만 같은 방향으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국경을 넘어선 언어라는 것을. 각국 외교부의 전화선이 불타올랐고 국제 뉴스 채널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연합 EU,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연달아 성명을 냈습니다. 작은 나라의 용기, 존중으로 만든 새로운 외교 모델. 그 제목이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BBC 본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편집국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안,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야. 이건 인류가 잃어버린 가치에 대한 이야기야. 끝까지가.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방문이었고 이제 이 도시의 공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눈발이 흩날렸지만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딘가 들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묵직한 자부심이 비쳤습니다. 몽골 중앙은행 앞엔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부가 긴급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문구가 떴습니다. 한국-몽골 공동펀드 3억 달러 조성. 그건 거대한 원조가 아니라 동등한 투자 협약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한 나라의 통계를 넘어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도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국제무역회의에서 한국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회의장은 40개국 이상의 대표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거래를 위해 존중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존중은 가장 비싼 외교 통화입니다. 그 발언 직후 미국과 유럽의 대표단이 동시에 박수를 쳤습니다. IMF 총재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오늘 새로운 경제 외교의 교과서를 썼다. 그날 밤 도르지수렌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말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우린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존중은 곧 신뢰, 신뢰는 곧 힘. 며칠 뒤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몽골의 K-텍 프렌드십 캠퍼스를 건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기술원 어문화 교류 복합단지였습니다. 첫 문을 여는 날 설아음 교수가 개교 연설을 맡았습니다. 존중의 씨앗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의 이름은 신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땅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온 세월이 그 순간 하나의 결실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울란바토르의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저는 촬영 카메라를 끄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다. 그날 저녁 제 기사는 BBC 메인 페이지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존중의 가격, 한국이 외교를 다시 쓴 날. 댓글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공유 횟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 큰 나라들만 봐왔구나. 존중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다. 강자의 품격이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이다. 며칠 뒤 UN 본부에서도 이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의 상징이다. 그 문장은 곧 교과서로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던 길,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하얀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송이 하나가 손끝에 닿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존중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은 나라가 내는 대가다. 리안, 그 신뢰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줘. 그 한 문장에 저는 곧장 몽골로 향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3시간 떨어진 초원마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 보였고 가끔씩 유목민들의 게르가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그 안엔 희미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지원으로 세워진 희망학교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두 개의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 그 아래에 아이들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교장실에서 저를 맞은 이는 설아음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교사의 열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의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세웠어요. 정부 사업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학교예요. 그녀는 교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아르타라고 합니다. 13살의 소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아이들의 웃음이 퍼졌습니다. 설아음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초원에서 가축을 돌보던 아이였어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죠. 그런데 겨울 폭설로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졌어요. 그때 한국 구호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의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엔 구호팀이 추위를 뚫고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운데에 있는 분이 한국 의료팀 간호사였어요. 그분이 아르타에게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르타는 그날 이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운 단어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그녀는 지금도 그 두 단어를 공책 첫 장에 적어둡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아르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추운 나라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정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언어라는 것을. 교실 창밖에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와 몽골 국기를 들고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뚫고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우린 형제예요. 그 말에 모든 아이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형제예요. 형제예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생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학교 문을 나서는데 아르타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봉투를 건네는 손길은 단단했습니다. 이거 한국 선생님에게 전해주세요. 봉투 안에는 허브티백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따뜻함 꼭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저는 그 편지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몇 번이고 그 문장을 읽었고 그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존중의 가격은 결국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한 아이가 언어를 배우고 꿈을 꾸고 다시 사랑을 전하는 것. 창밖에는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상징이지만 그날만큼은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은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외교 취재가 아니라 제 마음의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중국 현지 기자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리안, 이번 사건으로 당신 기사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그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강할수록 그 안의 어둠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르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따뜻함 꼭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썼습니다. 존중은 언어보다 오래 남는다. 다음 날, 저는 베이징 외신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소프트 파워 시대의 외교. 세계 각국 기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회의실은 50여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고, 동시통역 이어폰에서는 여러 언어가 섞여 들렸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많지만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는 드뭅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죠. 그때 저는 손을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순간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건 감동이 아니라 존경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뒤 BBC 본사에서는 제 다큐멘터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나라. 그 영상의 첫 장면은 아르타의 웃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이메일함은 순식간에 가득 찼고 SNS에는 공유와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존중받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형제국의 용기를 우리도 기억할게요. 신뢰는 가장 아름다운 수출품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울린 건 울란바토르 희망학교 교사들의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칠판 앞에 서서 한국어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건 언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쓰고 싶었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기록이었습니다. 한때 나는 뉴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뉴스가 아니라 진심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고 베이징의 거리 위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사이로 두 개의 깃발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태극기, 다른 하나는 몽골의 붉은 깃발. 그 두 깃발은 언어도 종교도 정치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뢰. 그건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어떤 돈보다 오래 남는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BBC 월드 뉴스의 마지막 클로징 리포트에서 제가 쓴 기사 한 줄이 화면에 흘러나왔습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문장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앵커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한국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카메라의 렌즈가, 그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존중은 국경을 넘어 전염되고 신뢰는 결국 세상을 하나로 묶는 언어라는 걸요. 그날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속엔 분명히 두 개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들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